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날 때는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막상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것은 원래 우리 사람이 모여 살 때 행복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가 사는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원숭이로서 이제 나무에 살다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 두 종류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조상 중에 한 부류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가면서 누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들 말이지, 사람이 말이지 좀 고상하게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이 자연을 느끼면서 이렇게 참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저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사냐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호랑이 만나, 곰 만나, 사자 만나, 그걸 짐승한테 죽고, 또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맨날 토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토끼 못 잡을 때는 어쩌다 잡고, 이러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짝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짝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후손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모여 사는 게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여 살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조상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속에는 유전자가 이미 모여 살 때 행복하게끔 이렇게 코딩이 돼 있다고. 네. 왜? 모여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없어. 자기 그 씨도 못 남기고 다 죽어 없어져 버렸다고. 다 모여 살으면서 이 먹을 것도 나누고 사냥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랑도 하고 열애도 하고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이미 모여 살 때 행복하게끔 코딩이 돼 있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팬데믹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메타버스의 세계, 사이버의 세계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일정 부분 우리의 이 유전자를 충족시킬 정도의 인간적인 접촉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해 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인문학 파트에서 이제 복지 파트나 여성 파트나 이런 데서 늘 고민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은 공동체, 커뮤니티, 좁은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소속된 이 좁은 사람들의 그 공간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국회 청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너무 생각을 하면서 뭘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면 아실 수 있고 또 그것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조직에서 청렴하기가 왜 힘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는데 어떤 공직자는 부패하고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고 어떤 공직자는 그걸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지를 하면서 가느냐 그 요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것을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직장에 왔을 때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사가 있고 내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나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와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내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 하는 이 일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와 보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3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 직장 생활은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공직자로 발을 들여놓은 이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는가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걸 마음속에 내재화를 못 시켜준 것도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렵게 그 공무원이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되면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닌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와서 하는 일은 매일 출장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출장 이거 보고서 만들고 또 과장님한테 내부 이거 시민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과장님한테 이거 정리해가지고서 몰리 보고서를 만들어. 근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논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논산 아닙니까? 그럼 딸기 하우스를 갖다가 비닐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뭐 농협하고 이제 시하고 이제 뭐 그거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사실은 뭐 빚이지만은 자기 돈 없이도 한 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1억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귀농귀촌을 논산으로 딸기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와서 기술도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정착하게끔 하고 또 돈도 빌려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이제 농업기술자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농업정책과에 부국공무원 들어왔는데 맨날 앉아가지고도 우리 저 선배 그 어디 저 가양면에 아니면 양천면에 출장 가는 그 출장 서류만 만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출장 서류를 만드는 것의 최종 산출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과장을 출장 가게끔 하고 과장이 불편하지 않게끔 차를 지원을 하고 출장을 해서 그 과장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귀농은 그분을 만나가지고서 그분이 한 가족을 도시에서 시리에 빠져가지고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이 다시 농촌에 와가지고서 살게 만들어가지고서 1년에 1억의 딸기 농사 수익을 만드는 그 산출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게. 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이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내가 이걸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출장을 제대로 가지를 못할 것이고 출장을 제대로 가가지고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귀는 귀촌한 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돼. 큰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최종 산출물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 여기도 보면은 직접 내가 연구를 하면서 산출해서 이 보고서를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시의 보탬이 되는 보고서를 만드는 박사들도 있지만 박사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행정 지원 인력서부터 그죠? 또 연구 지원 인력서부터 다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면은 최종 산출물을 만든 이 현대자동차의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이 조립 공장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완성차가 만들게끔 되는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행복하게 느끼면은 그게 정말 좋은 직장이죠. 근데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재밌고 즐겁고 보람 있는 것 같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그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되새김질해야 된다. 네, 끊임없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과정이고 자기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처음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거는 한두 번 똑같은 칭찬을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그 일선에 가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항상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이렇게 누가 와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당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 보람과 긍지가 오래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 과정.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오래 간다. 그러면은 역경이 오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좀 극복해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렴과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또 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면 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존중된 나를 어떻게 그 순간의 유혹으로 타락시키냐 이거죠. 두 번째, 청렴과 부패. 이거는 항상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매일매일 그 교감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부패하는 공직자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사각찬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본다면 우리 노모가 본다면 우리 노모가 남은 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가족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 자식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식을 만든다면 우리 아버지를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주면은 유혹이 왔을 때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효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 가족 또 내 사랑하는 애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그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패와 청렴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많이 그렇게 과거처럼 또 어떤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충분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단지 일을 하면서 내 일이 정말 이 행위로 인해서 공정하게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 청렴이지, 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경제 행위를 또 못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대전 세종연구원에 있으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어떤 직장보다도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 산출물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 시를 바꾼다,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꾼다라는 걸 늘 인지를 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가치를 느끼는 그 과정이 결국은 나를 칭찬하고 청렴하게 하는 과정이고 부패로부터 나를 지키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러지만은 특별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복귀를 이제 갑자기 국가가 이 일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1년 반 만에 갑자기 이렇게 저 혼자만 이제 복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옛날에 살던 집에를 이렇게 이제 몇 개월 있다 내가 이제 들어갈 때 그 집이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주공 아파트 24평형짜리 주공 아파트였는데 가니까 짐을 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독일에서도 가지고 와, 뭐 여기서도 가지고 와, 이제 묻어놨던 거 이제 여기저기 묻어놨던 걸 다 가지고 오니까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보니까 짐의 대부분이 책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하고 제 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책을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책을 버립니다. 사과 박스 2개를 갖다 놓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 버려져, 이 책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처하고 연애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가 있는 책도 있고 뭐 의미가 전부 다 넘기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탁탁 돼요. 탁탁 돼. 그래서 이건 버릴 거, 이건 남길 거, 버릴 거, 남길 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도 버려지는 책이 있고 남겨지는 책이 있는데 내가 과연 버려지는 사람이냐 남겨지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불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버려지는 책들은 책을 처음에 사서 읽을 당시에는 아주 유용한 정보로 가득 찬 책이었지만은 이 정보가 수시로 바뀌어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걸 저는 이제 기능에 관한 책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 뭐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책을 사면 돼요. 그런데 남겨지는 책들은 대부분 이런 책이에요. 소설책, 시집, 그리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그 몇십 년 전에 배웠지만은 그 철학개론 이런 거는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봐서 지금도 한 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인문학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문학 책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래도 읽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기능에 관한, 돈 버는 것에 관한 책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거, 또 이런 책들은 나중에 새로 온 그 지식과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책을 빌려보던 사서 보면 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문학 책은 남고 기능에 관한 책은 버려지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삶도 인문학적으로 만약에 산다면은 나중에 좀 죽고 나서 죽으면 이제 한 편의 책이 써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책이 써져요. 그 책을 좀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좀 보관할 거고, 만약에 내가 기능적으로만 살고 돈 버느라고 아등바등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죽고 나서 세상에 나온 내 책은 나오는 즉시 바로 버리는 사각 상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이걸 이제 그 정리를 한 시를 하나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문학적 삶이라는 시를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삶. 짐 정리를 하면서 책을 버렸다. 한때 소중했던, 그래서 베개 삼아 머리맡에 두고 금과 옥수처럼 읽고 또 외웠던 책들이 하나 둘 사과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빼곡한 사회과학 책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자랑하는 책들, 한때 그런 공부를 했다는 허세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책들, 현상이 바뀌면 또 다른 정보로 고쳐져야 할 책들 모두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남아있는 책들은 돈의 눈이 아닌, 신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책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고 삶의 가치를 사색하고 사회 정의를 논하고 역사와 사상을 담은 책들, 숨결처럼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 나약함 속에 깃든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강인함을, 인류 역사의 진보에 대한 처절한 믿음을 몸짓하고 절규하고 노래하고 그려내는 그 행위들을 찬양하고 기록한 문학과 예술에 대한 책들. 그리하여 이 책들로 인해 인간이어서 자랑스럽고 인간이어서 행복하고 인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서로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믿고 꿈꾸는데 새털만큼이라도 기여한 몇 권의 인문학 책들. 이제 내 나이 55,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령.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떤 책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 한 생 마감하는 그날,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 그 책은 나오자마자 사과 상자 속으로 들어갈까? 간직하고 든 몇 권의 인문학 책으로 남을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다소 어리숙해도 영악하지 않아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의미를 지닌 책처럼 향기 나는 말로 사랑으로 나의 남은 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그 방향은 결국 인문학적 가치가 이 세상에 충만한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이 좀 더 싸우지 않고 좀 평등하게 정의 속에서 살게끔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매일매일의 나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지를 하면 어떻게 외부에 옳지 못한 유혹에 휩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반특대 청년 교육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하면서 다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